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헬스케어주들이 향후 국내 증시를 주도할 2, 3년간 주도할 대표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헬스케어 관련주들, 바이오주도 이미 많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부여받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1970년대 남성의 평균 수명이 58.7세, 여성은 65.6세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요, 남성이 78.5세, 또 여성이 85.1세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40년간 20배나 증가를 한 셈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일 텐데요.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아직도 66세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 81세와는 아직도 15년가량의 엄청난 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오래 좀 장수하면서 질 좋은 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참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에는 워낙에 또 요즘에 시장에 좀 기복이 심해서 많은 분들이 좀 슬럼프를 최근에 좀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함께 하시면 또 슬럼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 또 같이 좀 고민하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카운슬러는요,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나게 사흘 연휴 쉬고 왔는데도 시작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월요일부터 상당히 좀 지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좀 연휴 잘 쉬고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아기들 방학인데 할머니 댁에 못 가서 집에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울산에 또 갔다 오셨군요. 네. 굉장히 효자시더라고요. 울산에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가야죠. 네, 즐겁게 또 많은 분들이 연휴 좀 푹 잘 쉬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월요일장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 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저랑 같이 함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토 고민 안고 계신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길었는데 시청자님 어떻게 지내고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애들이 방학이라 거의 집에 있었어요. 너무 덥고 그래서. 학부모시군요. 네. 네, 주식은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요, 주식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한 두세 달. 그거밖에 안 되셨군요. 네. 최근에 그럼 시작하신 거네요. 최근에 시작했고요. 계속 ELS나 그런 쪽으로 했거든요. 조금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요즘에 좀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글쎄요. 시작하실 때는 좀 괜찮았을까요? 주식을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 어떻게 되세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러니까는 ELS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이 생겨서 그냥 그 소액 가지고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매매 지금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큰 수익보다는 대부분 그렇겠지만 큰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ELS 정도의 수익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떨어질 때 손절하고 나오는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수익을 내려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손실이 나는 순간부터 좀 당황하게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좀 손실이 불어나게 되면 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또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종목들은 좀 매매는 어떻게 좀 골라서 들어가서 매매하세요? 증권회사에서도 카운셀러 받고요. 그리고 받으시고요. 방송에서도 보고 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보는 많아요. TV도 그렇고 또 객장에서도 도움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에 대한 선택은 또 저희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고 책임까지 함께 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손실을 나면은 어디다 또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시면서 좀 고민되시는 부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초보자신 것 같아요. 주식 초보자신데 어려울 때 참 들어오셔가지고 고생을 또 하고 계시지 않나 싶거든요. 초보자분들 ELS 수익 ELS로 결과 괜찮으신가요? ELS는 아직까지는요. ELS 쪽에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ELS 한 지는 한 2년 이상. 2년. 녹인 되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다행히.
예. ELS가 사실 간접 투자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뭐 투자 자산이 훨씬 더 많은 쪽이 간접 투자 쪽으로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요. ELS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펀드라 이게 뭐 투신협회나 증권협회에서는 좀 싫어할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ELS랑 적립식 펀드는요 좀 애매한 상품이에요. 이게 뭐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긴 한데 ELS가 구조가 보면은 위쪽으로는 리밋을 걸죠. 1년 몇 퍼센트 수익 목표. 그죠? 근데 아래쪽으로는 이런 식이죠. 뭐 반토막 나지 않으면 원금은 보장한다. 그리고 수익률 보장한다. 이런 식인데 증권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고객들에게 수익을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되게 좋아져 버리면요. ELS는 제대로 된 구성 기초자산의 상승률만큼 고객에게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상방을 리밋을 걸어버리니까. 근데 반대로 아래쪽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40% 안 빠지면 된다. 그리고 뭐 대형주, 우량주. 근데 작년도, 재작년도 최근에 한 3년 동안 ELS에서 녹인된 비율이 상당히 높죠. 연 15% 정도 수익 내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 버린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화 상품은요, 저는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적립식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식 펀드도 뭐 장기 투자한다고 계속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사실 적립식 펀드는 평균 수렴이거든요. 평균 수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손실 나면 돈을 잘 안 넣으세요. 그리고 수익 나면 돈을 많이 넣죠. 생각보다 적립식 펀드로 이렇게 평균 수익률 맞추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돈을 집어넣는 동안 단가가 바뀌어버리고 결국은 수익 났다가 손해 났다가 수익 났다가 손해 났다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간접 투자 쪽에 베팅을 할 정도의 메리트를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간접 투자를 저는 초보자분들이 간접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펀드는 어차피 주식형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면서 위험을 뭐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채권 펀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서 어떤 주식을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매매 의사결정 자체를 이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펀드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어차피 ELS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증권회사의 어떤 손익 구조에 따라서 녹인을 좀 의도적으로 한 경우들도 이번에 많이 적발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거치식 펀드를 좀 전환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LS 같은 경우 이후에 상승장이 되게 되면은요, 좀 많이 아쉬우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형 간접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거치식 펀드나 이런 쪽과는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약세장에서는 펀드 이쪽 저쪽 다 깨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어차피 ELS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동일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어떤 그 상품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음은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주간에서 손에 피를 안 묻힐 수는 없어요. 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투자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식형 자산은 고위험 자산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험 쪽에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 총액 자체를 줄이셔가지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여타 수익성 자산 쪽으로 배분을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직접 투자와 펀드 뭐 ELS 마찬가지 주식형 상품들은 동일한 바운더리 바스켓이라고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되셨다라면은 직접 투자는 아예 전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해보고자 하신다라면은 모의 투자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투자금에 따라서 비율이 적더라도 거기에 뭐 기천만 원, 몇백만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 수업료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적인 뭐 시세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시려면은 모의 투자를 좀 활용해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 간접 투자는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ELS보다는 차라리 간접 투자 펀드 쪽에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거치식은 말 그대로 일정 시점에 펀드에 가입을 해서 그 시점에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거고, 거치식 해지도 청산도 우리 가입하시는 분들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지금처럼 좀 주식들이 좀 싸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많이 안 좋을 때 내가 뭘 살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을 사놓으면은 뭐 잃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시점에 거치식을 가입을 하시고, 또 시장이 대단히 뜨거워졌을 때 거치식 청산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가시는 것이 완전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는 저는 좀 더 고수익을 추구하시면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LS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손실이 일정 시점 이상까지 가면 그 손실을 떠안는 것은 거치식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리스크는 아니지만 어차피 ELS도 리스크를 가지고 가고, ELS가 리스크가 적은 만큼 기대 수익률도 적다라면은 우량주 포트폴리오라든지 대형 우량주 블루칩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라리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주식형 자산 포트는 ELS 쪽에 좀 과도한 쏠림이다라는 게 일단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종목은 일단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LS에 너무 좀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또 좀 다른 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팁 주셨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포트에 들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포트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청자님? 네. GS건설. 네. 이고요. 28,500원에 25%요. 담으셨고요. 네. 네. 다음 카카오 132,000원에 30%. 네. 한미약품 416,000원에 20%고요. 신세계푸드 184,000원에 25%요. 네, 일단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을 해놓고 계신데, GS건설이랑 한미약품이 지금 손실 중인데 오늘 장중에 오르다가 좀 막판에 또 빠져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면서 아마 좀 매매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궁금해하신 부분들 좀 조목조목 잘 확인해 보세요. 김도희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그 주식 자산에서 10% ELS를 제외한 주식 비중에서 이 비중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죠. 나머지 자금 들어가 있는 거. 네, 주식 직접 투자해서. 네. 일단 이 포트는 초보자가 계속 가져갈 종목이 있고 정리할 종목이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이렇게 특히나 저희 VVIP 클럽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께 좀 맞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분석을 좀 하는 편인데, 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고 금방 시세가 났다가 깨지고 꺾이고 다시 돌아나가고 이런 움직임이 대단히 큰 주식은요, 초보자분들에게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장을 상시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장, 어제 장의 차이, 지난주 장, 뭐 이번 주 장의 차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예상, 뭐 지금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쪽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 기간이 좀 되시고 경력도 좀 많으시고 감각도 좀 있어야 되는데, 두세 달 투자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뭐 주식 투자든 뭐든 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원금에 대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손실률이 가장 큰 GS건설이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로서 제일 적당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수가는 좀 높아도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8,000원 매수하셨죠? 28,500원. 네, 28,500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가격이 23,000원이고, 이 종목은 다행히도 사실 28,500원 때면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이 주식이 뭐 최근에 주가가 박살나고 나서 고가가 4만원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가격 바운더리를 4만원에서 2만원이라고 보면은 중간 이하죠. 그죠? 2년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으로 봤을 땐 평균 이하에서 단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아주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고요. 더불어서 GS건설이 여기서 뭐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6천억대 적자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적자 상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했고, 뭐 최근에 조선주들 상각도 여기서 나왔고요. 동일한 플랜트 쪽.
그리고 최근에 또 조선주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주가가 또 빠져 있는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GS건설이 전체 주식의 총평가액, 즉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600억입니다. 근데 이번에 파르나스 호텔을 7천억대 매각을 했죠. 그럼 현금 캐시를 일단 그 정도 잡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GS건설의 뭐 유무형 자산 가치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1조대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시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식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뭔가가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진다, 당장 올라간다. 이건 질적인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이제 주식의 어떤 실적의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뭐 스토리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양적인 가치. 이 기업이 말 그대로 이제 초보자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간혹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 때 조금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내 그 현금 자산을 직접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고려를 해보세요. 이제 이런 거죠. 성장주는 예를 들어 뭐 쉽게 식당이 두 식당이 있다. 중국집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중국집은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그런데 개업한 지가 채 6개월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어놓은 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들어가지고 월세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이 집은 뭐 3대가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죠? 그동안 뭐 열심히 장사해서 건물도 자기들 거고 옆에 땅도 좀 있고 주차장도 가지고 있고, 근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 두 가치를 놓고 비교하는 게 바로 성장주, 즉 실적주 혹은 가치주거든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주식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큰 기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으시면은요,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월세 고정 비용도 크지 않고 확실한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왜? 장사라는 건 나중에 주방장 한 명 잘 영입해가지고 맛있어지면 줄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업황의 어떤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안 좋다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보장성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당장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돈을 더 잘 벌겠죠. 그럼 즉시 투자를 했을 때 황금이라든지 혹은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만 갑자기 뭔가 뭐 음식 재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맛없다라는 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투자는 망하겠죠. 그죠? 높은 가치에 이미 상당한 높은 가치를 받고 있을 테니까. 근데 요 싸움인데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 왼쪽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건설 업황도 부진하고 해외 플랜트 쪽도 부진하고 주가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뭐 일부 자산 상각이 이루어졌지만 그 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고요. 브랜드 밸류도 가지고 있고, 뭐 자이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도 선호하는 뭐 고가 브랜드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이 지난다. 사실 가치주는요, 좋아지면은 이미 주가는 2배, 3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한 4만 원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 4만 원대 가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현재 위치에서 4만 원대 가더라도 한 2조 원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오히려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셨다가 뭐 9월 달에 금리 인상 한이 많이, 미국 금리 인상 한이 많이 하면서 조금 더 낮아진다. 뭐 2만 원은 차라리 혹시라도 한번 위협하거나 이러면은요, 이 주식은 초보자분들이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좀 더 저가에 더 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GS건설의 브랜드 밸류와 영속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런 유형은 초보자분들에겐 저는 오히려 좀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가 초보분들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보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어차피 초보자분들이 일주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움직이는 걸 타이밍을 포착해가지고 정확하게 매집하고 빠져나오신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 달보다는 6개월의 보장성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고, 6개월보다는 1년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고, 1년보다는 2년의 보장성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 기간이 한 2, 3개월밖에 안 되시는 초보 투자자분께는 GS건설이 차라리 어떤 펀드보다도 좀 더 나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GS건설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대형주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양적인 가치가 대단히 매력적인 주식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면은, 길게는 한 8년간, 짧게는 한 3, 4년간 산업재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고 실물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경기에 대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니네는 너무 안 좋잖아. 지금 건설도 별로잖아. 철강도 별로잖아. 별로인 상황에서의 가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건설 쪽은 산업이 돌아갈 거고요. 해외 쪽도 돌아갈 거고 철강도 돌아갈 거고 그런 기계도 돌아갈 거고 그런 경기 사이클을 타는 거는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시간으로 투자하면 승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은요, 지금 뭐 조금 사셔가지고 손실 좀 났다고 해서 굳이 손절 매도 하실 필요 없고, 시간을 좀 텀을 길게 잡고 가신다라면은 다른 종목보다 오히려 보장은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보시고 보유 유지 내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미약품 같은 게 우리 시청자님 가져가시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미약품은 좋은 어떤 내용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것까지도 반영을 했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추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 시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 그냥 사놓고 편하게 그냥 일 보시면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신경 쓰지 않을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는 최고가 대비해서 한 35% 빠져 있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매수가는 다행히 뭐 40만 원대 초반이시라서 41만 원대니까 매수가 내지는 뭐 소폭 수익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까 제가 ELS 수익률 정도를 추구한다고 하셨죠. 그럼 45만 원대를 상한으로 잡으세요. 45만 원대. 45만 원이요? 네. 이 종목을 개별적인 어떤 기술 트레이딩으로 간다라면 그 전략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흐름들을 다 능동적으로 추적하시면서 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등락에 따른 그 개인 투자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난 이거 손해보고 안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GS건설이라는 회사를 청산을 싹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했을 때 이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훨씬.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런 보장성이 이런 종목은 없어요.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사 잘 되는 식당처럼 지금 뭔가가 상황이 되게 좋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라면은 사신 가격이 꽤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초보자분들은 이런 쪽에 투자하시기보다는 보장성에 좀 가시는 게 나으니까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에서 한미약품과 GS건설을 같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면은 하나는 뭐 더 떨어져도 편안하신데 하나는 올라가도 불안한 이런 양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적당히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쪽으로 가시고요.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잡지 마시고 오히려 GS건설 같은 주식을 아까 제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특히나 뭐 상품 같은 거 가입 많이 해두셨으면은 증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지금 안 좋아도 되니까 정말 지금 이 가격에는 싸게 사가지고 기다릴만 하다라는 주식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증권사 직원이면 그 정도는 아마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형태 가치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는요. 카카오 택시 타보셨나요? 아니요.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는 한 팁을 드릴게요. 네. 주식의 초보자분은 아니시더라도요. 주식에 뭐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하신 고수분이나 경험이 많으신 건 아니더라도 초보자분들도 시청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느낄 수 있는 산업은 있어요. 소비자로 느낄 수 있는 산업. 예를 들어서 분양시장의 주변에 이제 어머님들이 막 분양받으러 가신다 그러면은 기자재 같은 것들 보시는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애기들 허니 뭐였죠? 그 과자를 막 사준다. 그러면 이제 그 허니버터칩을 사준다 그러면은 롯데제과를 보시는 이제 소비자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카카오 택시를 나중에 콜택시를 이용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 산업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확장성이 좀 더 커지겠구나 라는 부분, 혹은 쿠폰 같은 것 결제하실 때 보면은 이제 간편 결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옆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그럼 이런 시장도 조금 더 커지겠구나라고 본다라면은 다음 카카오는 현재 변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흐름에 좀
쫓아가는 형태는 가능해요. 이런 종목은 좀 공부도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다음 카카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음 카카오는 13만 원대 이하는 상당히 안전한 가격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2천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다음 카카오는 손댈 필요 없이 좀 편하게 가져가 보셔도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리스크 관리는 한 12만 원으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12만 원 구조적으로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장이 빠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한. 장이 빠져서 떨어지면 그때는 안 팔아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다음 카카오 보유하시고 GS건설 보유 좀 해보시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8만 원대 올라갔던 자리가 이게 그 다음이 카카오랑 합병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가 진행되게 되면 저는 여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더군다나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2개 선정한다, 인터넷 전문 은행 2개 선정한다라고 이미 발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최소한 일단 다음 카카오 가져가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핫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음식료 쪽도 그렇고,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고 있고, 상당히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18만 원대 사셔가지고 지금 2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죠? 네. 다음 신세계 푸드는 이렇게 보세요.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위쪽에서 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주봉인데요.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좀 평이하게 조용히 올라오다가 요즘 1인 가구니 음식료 업종의 선호도가 시장에서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가는 이제 변동성이 커집니다. 원래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왔던 주식이 막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도 막 시끌벅적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시끌벅적하게 떨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완전한 상투는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25만 원대 리터치는 한번 노려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른 종목이 외봉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외봉이라는 건 하나의 봉우리, 그러면 2개 이상의 봉우리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25만 원대 다시 한번 이익 실현을 일단 노려보시고요. 25만 원대가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도 이제 1조 원대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펀드 리밸런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1조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1조 원 이상 펀드 추적하는 펀드가 있고요. 그 이하의 미들캡 추정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 리밸런싱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5만 원대 이상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밑으로 던지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25만 원대 재터치나 재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이건 더 가든 말든 내 이익을 확정 짓는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랑 신세계푸드에서 만들어지는 현금은 만약에 이 정도의 투자 금액을 직접 투자로 계속 좀 훈련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현금을 조금 두고 계셨다가 뉴스를 좀 보시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9월 FOMC 같은 것들 확인하시고, 확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9월 한 중순 이후 정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종목 찾으시는 건 쉽지 않으실 테니까 주변에 좀 도움을 받으셔서 오히려 가치주를 사셔가지고 가져가시면은 올해 연말 내년 정도까지 차라리 웬만한 종목들 혹은 펀드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GS건설이 제일 답답했거든요, 실은. 네. 생각한 거 좀 정반대로 진단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일단 주식을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던가 투자 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좀 조언해 주셨거든요. 네. 네,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좀 마음 편해지셨어요? 어떠세요? 네, 되게 답답했었는데. 네. 그리고 역시 쉬운 게 아닌구나. 그러고 공부 많이 생각이 하시면서 많이 되네요. 네, 공부 많이 하시면서 아마 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 좀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나온 전략들 잘도 확인해 주셨다가 좀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포트 상담 도와드렸는데 아마 좀 같은 종목 들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게시판에 지금 한미약품 들고 고민된다고 3614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카카오는 또 4477님 들고 계시네요. 좀 나왔던 진단, 앞서 나왔던 진단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석떡볶이님께서는 외인들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네요. 라고 또 글 남겨주셨네요. 점심 먹자님 점심 드셨나요? 덥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또 시장에 대한 고민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